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지금은 거의 폐교 직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는 한 가지 미스테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밤의 소녀라는 것이다. 이 전설은 몇십 년 전 이 학교에 다니던 한 소녀가 수수께끼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그 소녀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부터 매년 같은 날 밤 학교 복도에 그 소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며칠 내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 이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몇 해 전 김 선생님이라는 젊은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해 왔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듣고 흥미를 느끼며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학교의 옛 기록을 뒤져 소녀의 이름과 사고 당일의 상황을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녀에 관한 모든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김 선생님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마을의 가장 오래된 주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로 마음먹었다. 노인들 중 한 명은 조용히 김 선생님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소녀는 우리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를 잊어야만 해. 이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더욱 궁금증이 커졌고 마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조사를 계속했다.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그 소녀의 영혼을 만나 그 비밀을 물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전설에 따라 밤 12시에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다. 학교의 복도는 어둡고 무서웠지만 그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했다. 발소리만이 적막한 공간 속에 울려 퍼졌고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억누르며 복도의 끝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고 교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 소녀의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김 선생님은 그녀가 바로 그 전설의 소녀임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마을의 비밀은 무엇이지?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천천히 손을 들어 교실 저쪽을 가리켰다. 김 선생님이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상상도 못할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오래된 시절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한 의문의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모습은 지금의 마을 촌장과 똑같이 생겼다. 김 선생님은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소녀는 어떤 이유로 그 남자의 비밀을 알아버렸고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남아있던 것이었다.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소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소녀는 천천히 사라졌고 밤의 정막이 다시 학교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마을 촌장을 찾아가 그가 숨겨왔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밝히도록 압박했다. 결국 촌장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자백했고 마을은 소녀의 원혼을 진심으로 기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밤의 소녀 전설은 여전히 들려온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 학교 주변에서 소녀의 모습을 본다고 말하며 그녀가 진정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그 미스터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두려움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전해진다. 과연 밤의 소녀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언제쯤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은퇴한 교수인 김상현 씨는 아내와 함께 이사를 온 지 몇 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일상처럼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발생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가 유독 책 내용에 빠져들어 시간을 잊고 있을 무렵 서재의 문이 살짝 열린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다가 다시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문틈새로 희미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틈에 비친 것은 분명히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고 이웃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스러웠지만 피로에 의한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전날 밤에 정리했던 책들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거나 식탁 위에 있던 과일이 썩어 문드러진 채 변기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낙서와 함께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고 급기야는 김 교수의 몸에도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을 겪으며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 교수는 결국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집의 안과 밖을 살펴본 후 그가 이사 온 집에서 죽은 사람의 원한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은 방화로 인해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의 원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교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던 날,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친 듯한 혼란에 휩싸였고 숨겨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혼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한 맺힌 사연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치 김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의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인의 유품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진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원혼들은 마침내 안식을 찾고 더 이상의 기이한 일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 모든 기이한 사건은 그저 우연이 아닌 그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따금 저녁 노을을 보며 그날의 사건을 담담히 떠올리고 합니다. 아직도 그 집을 떠올리면 가끔은 오싹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거로 자리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을의 문턱에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밤, 대학생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깔린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조금 휴식을 취할 겸 오랜만에 자주 가던 작은 공원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눈이 점점 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잠시만 쉬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부드러운 소리였으나 그에게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벤치에 기대려는 그 순간 이번에는 아주 가깝게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여기 봐.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앉아있던 벤치 반대편 끝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미한 사람 형체처럼 보였으나 정확한 모습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 민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형체와의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쓰며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아있던 그 형체는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걷는 속도를 점점 더 올리던 민수는 마침내 공원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등을 타고 흘렀고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고 불빛 하나 없는 거리가 평소보다 길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민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자마자 침대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히 잠에 들기 전 민수는 방의 창문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던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공원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체였습니다. 붉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여전히 민수를 의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그러나 그 형태는 창문 밖에서 점점 다가왔고 이제 창문에 손을 뻗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곧 보자, 민수야. 이 메시지를 보고 난 후 민수는 천천히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렸고 문이 곧 열릴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민수가 이를 계기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밤새의 끔찍한 경험은 그저 꿈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민수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휴대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보자, 민수야. 이 메시지를 잊으려 애를 쓰지만 그는 결코 그날의 경험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학기를 마친 후 기숙사를 떠났고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졸업 후 민수는 안정된 직장과 삶을 얻었지만 가끔씩 그 형태와 메시지가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공포는 그가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